난징 전투와 난징 대학살의 이야기를 하는 김에 일본이 숱하게 저지른 전쟁 범죄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던 전쟁 범죄는 연합국 포로에 대한 잔혹한 학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된 학살,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등 그 종류와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 종식 전 위반된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연합국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것은 전에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의 진행을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재판을 주도한 연합국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주로 자국의 포로에 대한 학대와 학살에 국한시켰기 때문이었죠. 그에 반해 일본이 행한 아시아 국가의 민간인에게 저지른 더 끔찍한 전쟁 범죄는 그저 연합군 포로 학대의 연장선에서 봤을 뿐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연합국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학대 행위를 끝없이 자행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연합국 포로들이 가혹한 노동과 학대, 질병에 시달리다 사망했죠. 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연합국 시민들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렀던 일본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조선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섬들에서 심각한 반인륜 범죄, 즉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연합국 포로에 대한 학대 이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난징 대학살입니다. 1937년 12월에 일어난 난징 대학살은 당시에도 전 세계인을 공분시켰습니다. 학살의 기저에 일본군 상층부의 묵인과 계획이 있었고 일부 병사들은 이 끔찍한 학살을 즐기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의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이 천인공노할 학살극을 옹호하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이를 동조하거나 심지어 응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연합국은 전에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합국은 자국의 군인들이 입은 전쟁 범죄 피해에 대해서만 집중했을 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민간에 대한 전쟁 범죄의 단죄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연합국, 아니 승전국들의 정치적 위짝이 없는 제국주의적 음모가 숨겨져 있었죠. 그러면 이 사안을 이번 편과 다음 편에 걸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징 방어군 사령관 탕성주의 오판으로 전초전에서 너무나도 쉽게 중국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일본군은 중진화 박명군 예하 상하이 파경군과 제10군 소속의 국외사단 및 중포병 2개 여단, 1개 독립여단 등 총 20만 명의 병력으로 난징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내 외곽의 모든 방어 진지를 포기한 중국군은 난징 시내로 퇴각, 최후의 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에 12월 7일 중진화 박명군 사령관 마스유야는 공격 개시 전 10일 오전을 기한으로 한 최후 통첩을 탕성주에게 보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러자 탕성주는 별다른 방어 계획 없이 난징 시내의 모든 성문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이로써 난징 서원에 고립돼 있던 민간인들의 탈출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 진압 파경군 장성 중 그나마 이성적인 장군이었던 마스 이야네가 앓고 있던 폐결핵이 악화, 본국으로 귀환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마스 이야네를 대신해 잔인하기로 소문난 또라이 중 하나가 중진화 박명군 사령관 대행을 맡아 난징 함락작전을 취하게 되죠. 그가 바로 난징 대학살의 원흉 중의 원흉,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천황 히로히토의 반개 친족이자 히로히토의 아내 군이노미야 나하코의 숙부이기도 했던 황족 나부랭이, 낙하산을 타고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자리에 앉았던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 친왕이란 자입니다.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마스이를 대신해 사령관 직무대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원래 쇼와 유신을 부르짖던 황도파의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군사적으로 히로히토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 군사 참의관 재직 시 이륙 쿠데타가 발생했고 그는 히로히토에게 쿠데타를 승인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이를 거부했죠. 그리고 해군을 동원 쿠데타군을 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히로히토의 눈밖에 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는 군 핵심에서 멀어져 버렸고 급기야 1937년에는 야전군으로 전출, 당시 상하이 파병구를 맡아 상하이 침공을 준비하고 있던 마쓰이 이와네 밑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 대번영은 어찌어찌 상하이를 점령한 데는 성공했지만 차제에 중국 동북 지역의 게르오카 말고는 대중국 전면전 별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또한 상하이 전투의 후유증으로 그 이상의 영토를 점령한다는 계획은 그저 언감생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상하이 파병군과 제19를 통합 중진화 방면군을 창설했던 것도 다만 중국 중동부의 점령지를 통제할 목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직에도 심약하기 짝이었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은 마쓰이와네 대장을 영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놓기 위해 더 이상의 진격은 하지 말 것이라는 대번영 훈련까지 내려놓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하극상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황도파 출신으로 중진화 방면군이야 제10군 사령관이었던 야나가 헤이스케 중장과 마쓰이와네의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 영전으로 상하이 파병군 사령관 자리를 꿰찬 아카스노미야 야스히코 중장이 서로 의기투합하게 되자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골수 황도파들이 반성하지 않는 장제스를 굴복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수도난징을 점령해야 한다라며 마쓰이와네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부하들의 겁박에 겁을 집어먹은 쫄보 마쓰이와네는 결국 본국의 훈령을 무시하고 중진화 방면군 독단으로 난징 공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묻고 더블로 가. 라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하극상, 즉 천황이 지휘하는 대번영과 중진화 방면군의 지휘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이런 행위는 황족이었던 아카사노미야 야스히코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 하극상을 주도했던 아카사노미야 야스히코, 상하이 침공과 연이어 일어난 난징 침공, 그리고 마쓰이와네의 본국 송환, 여기에 아카사노미야 야스히코의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 직무대행, 이 모든 것이 난징 대학살의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자비했던 난징 점령 작전은 물론 이후 벌어진 민간인과 중국군 포로에 대해 행해졌던 끔찍한 대량 학살이 바로 아카사노미야 야스히코의 지시와 주도 아래 벌어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카사노미야 야스히코는 전후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패망한 일본의 총독, 아니 일본의 국부가 된 더글라스 메가더의 이른바 황족 보전 정책 때문에 말입니다. 대신 대학살 당시에 자리 없었던 마쓰이와네가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B씨급 전범으로 교정 판결을 받고 1948년 10월 23일 도쿄 수가모 구치소에서 도조 히데키, 기무라 헤이타로, 도이하라 겐지, 무토 아키라, 이타타키 세이시로, 히로타 고키 등 A급 전범들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가 같은 날 처형된 평화에 대한 죄로 기소된 A급 전범들과 달리 통례의 전쟁 범죄로 저지른 혐의인 B급과 비인도적 범죄를 명령하거나 실행한 자로 기소되는 C급 전범으로 분류됐던 것은 마쓰이는 난징 학살 사건의 표면적 주범일 수 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그가 최종 책임자인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이었기에 통례의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들어 그를 기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는 A급 전범보다 B씨급 전범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기가 훨씬 더 쉬웠으니 말이죠. 결국 병도 주고 독보다 더 독한 약도 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황족의 보호를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고 차제의 그 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방금 말한 B씨급 전범에 대한 사형 판결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의 상한 처벌을 너무나도 쉽게 피해갔기 때문이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같이 막가는 재판을 지켜본 극동 군사재판 수석검사 조세페 리케노는 이 얼마나 엉터리 재판인가,
마스 혐의는 부하들이 저지른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그는 당시 직무에 관여하지 않았었기에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었다. 종중형이면 충분했었다 라며 기소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 직전 마스 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내 모든 것이 부하들의 짐승 같은 행위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당시 사령관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울부짖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고 하죠. 마스이, 그는 일단 황족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과연 그의 죄가 없었겠는가? 그의 죄는 자신의 부대 장악에 실패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들의 하극상에 부하 내동한 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주범인 아카스노미아 야스유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난징 대학살이라는 반인륜 범죄에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의 무능함이 난징 대학살의 씨앗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메가더를 감동시킬 만한 귀하디 귀한 일본 황족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일본 본류 사회를 받들고 있던 시다바리 중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 무능함을 떠나 사회적 계급이 그를 확정범으로 만든 셈이었죠. 여기나 거기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원래 다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마스이 연애와 난징 대학살. 그러면 난징 대학살 전에 일어난 그의 행적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